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늘 구독하고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 이곳에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전 해외 유학 시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서 입양이 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와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임은 분명히 있기에 결혼을 했어요. 입양된 남편이었지만 양부모님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고,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결핍된 것이 없어 보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에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 이민을 결심해도 될 만큼 남편은 좋은 사람임이 정말 분명했어요. 나도 가끔은 친부모님이 궁금하긴 해. 아무리 지금 부모님들이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다. 왜 안 그러겠어. 기억은 나?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땐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찾을 수 있잖아. 그러게, 요즘엔 못 찾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아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차마 찾는다고 말을 못 하겠어. 어머님, 아버님, 절대 그러실 분들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실걸? 자기가 무슨 마음인 줄 아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자. 저와 결혼 후 제 부모님을 여러 차례 뵙고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운 전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곧 남편의 양부모님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 언젠가 네가 물어볼 줄 알았다. 그래도 나름 내색도 안 하고 그래서 엄마도 언젠가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여기 널 데려온 보육원이야. 여기에 전화도 해보고 하면 혹시 몰라? 너네 친부모님 찾을 수 있을지.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엔 당연히 친부모님 그리운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그래도 우리는 너한테 여전히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자꾸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하면 화낼 거야. 우리는 널 다 이해해. 그러니 괜찮아. 다행히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양부모님들이었고, 그렇게 남편을 데려왔던 보육원에 연락을 하여 어렵사리 친부모님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의 연락이 닿자 매우 기뻐하시며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에 남편과 저를 만나러 미국으로 건너오시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길이 부담되실 수 있으니 모든 경비까지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진서가, 네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널 보냈겠니?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널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 줄 아니? 네 아빠랑 널 찾으려고 일만 미친 듯이 했어. 그리고 자리 잡아 보육원에서 널 찾고 싶다고 다시 갔을 땐 이미 해외로 입양 가고 난 뒤라 우리 쪽에선 찾을 수 없다는 말 뿐이었지. 네가 이렇게 우릴 찾아줘서 고맙다.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 내 아들 이렇게 장성하다니 정말 눈물이 난다. 절 낳아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살아생전 친부모님들 만나볼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게 되다니.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네가 안 찾았으면 우리가 신문 광고라도 하려고 했어.
어떻게 널 잊니? 엄마, 정말 널 찾으려고 악착같이 일한 거다.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남편을 끌어안고 저렇게 외치는 친부모님들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또 친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물보다 진한 게 핏줄이라던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기뻐했답니다. 남편의 친부모님들은 정말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듯이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도 한편으로 어머님 아버님의 행색을 보고 잘 살고 계시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저 역시 제 앞가림 하느라 이제야 찾게 되었네요. 저처럼 해외 입양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못 살기 어렵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양부모님들이 절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덕분에 엄마 아빠도 만나게 될 수 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집으로 가요. 그래, 그러자. 얼른 인사를 드려야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구나. 참, 널 볼 면목도 없어.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살아줘서 내가 못 돌봐준 이 죄스러운 마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며 살 거야. 기대하련 우리 며느리, 알겠지?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요, 뭐. 입양하든 아니든 전 신경 안 써요. 이렇게 그래도 진석 씨 친어머니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진석 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제가 옆에서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니깐요. 근데 내 아들을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은 있네. 이렇게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얼굴도 예쁜 아내를 얻은 거 보니까 내 아들 맞다 싶어. 내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 이 가방 디올 한정판 아니니? 아, 알아보시네요. 진석 씨가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사준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부끄럽네요. 그래? 아휴, 우리 아들 다정하기도 하지. 또 눈물이 나네. 저 착하고 다정한 아들을 어떻게든 내가 키웠어야 하는데. 살기 어렵다고 그런 선택을 했으니 면목도 없어 정말. 그래도 부모라고 이렇게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너한테도 고마워. 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고 남편을 보자마자 우시고 그렇게 저에게도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양부모님 집으로 다다랐을 때 양부모님들 뵈며 또 눈물을 흘리는 친부모님들이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대화가 무르익을 그때 친어머님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런 태골 같은 집에서 컸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네요.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아주 큰 요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요트도 렌트해주고 판매도 하고 그런 건데 나름 살만하답니다. 특별히 진석이를 키워주신 분들이기도 하니까 투자할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한테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부담되시게.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어차피 투자자는 많긴 해서 이 사람이 좀 아무한테나 투자해달라고 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은 부담되시게 왜 그런 말을 했어? 아유, 아까우니까 그렇죠. 솔직히 뭐 자잘한 돈도 아니고
큰돈 버시는 건데 이왕이면 진석이 키워주신 분들이 가져가면 좋잖아요. 저희도 뭐 잘 돼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냥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진석이 어머님처럼 저희가 큰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안 주셨는데 저희는 괜찮으니 신경 써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해요. 두 분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자 남편은 조금 불편해하였고 저 역시도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을 키워준 양 부모님들께서 너그러운 분들이시라 웃어 넘겼지만 남편은 조금 곤란하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미국에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날 저희에게도 투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남편의 친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였지만 티내지 않고 최대한 웃으며 대하려고 했었어요. 진석이가 판단을 못하면 너라도 잘해야지. 그래도 진석이 내조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남들 배불려 주기 싫어서 진석이 양모한테도 그렇고 너네한테도 제안하는 건데 다들 이렇게나 사업 감각이 없어서야 원. 잘 살긴 글렀다 정말. 어머님,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희한텐 좀 부담이 돼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 절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회사원인 저희들이 그런 콘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대출 해줄 거 아니야. 금방 갚을 건데 참. 우리 아들 배불려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마인드가 좀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정말 다르잖아. 우리 내일 떠나는 날이니까 짐이나 잘 챙겨줘. 그렇게 상냥하시던 시어머니는 투자를 거절하는 저에게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셨고 이런 모습이 찝찝했지만 남편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친부모님께 제가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면 남편 또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괜히 찾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말을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친부모님들은 일주일을 머무르시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건 저와 양어머니만이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이기도 했죠. 아니,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진석이 친엄마 오셨다가 가셨잖니. 그날 글쎄 집에서 쓰던 에르메스 접시들이 없어진 거야. 근데 접시를 가져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아휴, 내가 무슨 말을...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 미안하다. 어머, 어머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가방이 하나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가방이 하필 친어머님이 예쁘다고 하셨던 가방이어서 좀 찝찝했는데 접시가 없어졌다니 놀랄 노짜네요. 설마 어머님이 가져가신 걸까요? 하고 오신 행색을 보아하니 명품 치장이 엄청나셔서 이런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걸 훔쳐가다니 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생각이 드네. 아니다.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우연의 일치겠지. 혹시라도 진석이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도 본인 친어머니인데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내가 널 붙잡고 엄한 소리 했다. 얘기 안 하죠. 아마 진석 씨 같으면 절대 아닐 거라고 할 텐데요, 뭐. 그리고 정확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너랑 나랑만 알고 있자. 아유, 설마 진석이 친어머니인데 그랬겠어?
아닐 거야. 아니겠지. 저 역시 의심은 들었지만 신경 쓰지 말자는 양어머니의 말에 그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설사 가져갔다고 한들 남편의 친어머니에게 그 정도도 못해드릴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 반면에 아니다. 절대 가져갈 리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날은 친어머니께서 영상통화가 오더니 또다시 사업투자 제안을 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사업투자 얘기를 하니 솔직히 좀 화도 나면서 이러려고 남편을 그렇게 반가워했나 싶은 것이 의심이 들었거든요. 너희 진짜 투자 안 할 거니? 이게 어떤 기회인데? 내가 진짜 남들 배불려 주기 싫어서 그런 거라니까? 얘 진서가, 너 이 엄마가 얼마나 사업 감각이 철저한지 몰라서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사업장이랑 회사도 알려줬잖아. 좀 믿어봐라. 아, 이 사람이 반대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 사업하시는 거야 잘 알지만 죄송해요. 네 와이프가 반대하는 거야? 아니, 네 아들이 나한테 투자하고 싶다는데 정말 왜 이러는 거니? 네 와이프 당장 바꿔. 어머니, 저희는 그냥 욕심 없이 이렇게 버는 거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님 회사가 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기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니 더 이상 권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 내가 아주 좋게 봤는데 대바라졌구나? 우리 진석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다고 하니 진짜 어이가 없다. 아마 한국에서 내 손에 살았다면 절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지 않았겠지. 아주 치아들 아니라고 이런 애랑 결혼을 시켰어. 네? 지금 어머님 말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애라니. 저 역시 지금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하세요. 아, 당신도 그만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따끔하게 주의 줄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일단 끊을게요. 이런 게 시집살이랄까요? 생전 양어머니한테 당하지도 않았던 랜선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한마디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상담할 사람이 없어 남편을 길러주신 양어머님께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제 얘기를 모두 들은 양어머님도 그때부터 친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얘 진서가, 이건 아니다. 아무리 널 낳아주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뜸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래. 엄마, 왜 그래요? 설마 저희 친엄마가 지금 저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말로 그럴 린 없죠. 절 못 찾아서 안달이었던 분인데 아들한테 사기를 칠 리가 없잖아요. 다 이게 절 위해 배불려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너무하세요. 자기가 지금 어머님 일이라 너무 객관성을 잃은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 자기한테 얘긴 안 했지만 어머님 왔다 가신 대로 접시 세트도 없어지고 내 가방도 없어진 거 알아?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와, 진짜 이제 하다하다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모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한테도 실망이고 당신한테도 실망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한테 도둑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진짜 대박이다. 아니, 누명이 아니라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하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얼굴 한 번 그때 본 게 다인데 당신은 왜 그래? 길러준 어머님도 이렇게 계시고
나도 당신 와이프인데 우리는 뭐 남이라는 거야? 나야말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래도 내 근본, 내 뿌리는 아니잖아. 아무리 엄마가 날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나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진서가, 너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 난 널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어쩜 그리 말해?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는데. 하여튼 저희 친엄마 그렇게 몰지 말아주세요. 제 욕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싸우게 되었고, 양어머니는 중간에서 난처하다는 듯이 저희를 말렸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니 참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친어머니 편을 들기 바빴고, 그 모습에 정말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에게서 다시 한번 사업 투자 계획과 함께 저와 남편이 한국에 한 번쯤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추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친어머니만 아니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애들 방학 겸 이번 여름에 한국 좀 나갈까봐.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 그때 보니까 더 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이랑 엄마가 자꾸 말리니까 그 요트 회사도 보여주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당신 이번 휴가 때 스케줄 좀 빼놔. 그래야지. 한 번쯤 방문해야지 싶긴 했어. 근데 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나도 나가도 된다셔? 뭐 당신만 나가도 될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그때 상처도 좀 받았고, 그리고 회사 투자는 더 고려해보고 신중해야 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족끼리도 이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 말이 섭섭하게 들릴지라도 나중엔 고마워할 수도 있어. 됐어. 그 얘긴. 엄마네 회사 보거나 얘기해.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다 해주고 싶으시다는데 진짜 왜 그러냐. 그리고 나 혼자 나가면 당연히 엄마도 기분 나빠하시지. 그때 엄마도 욱해서 한 말인 것 같던데 설마 너한테 그러시겠냐? 사람이 어쩜 그리 옹졸해? 어른이 하는 말 그냥 한 번씩 흘려드리면 되지. 그걸 꼭 굳이 따지고 중간에서 나만 곤란하다 정말. 남편은 계속해서 한 번 본 친엄마의 편을 들며 얘기를 하였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름휴가 스케줄을 빼서 드디어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해외 입양된 남편의 친부모 찾아 입국하자 공항에선 저희가 온다는 소식에 재료가 심호가 반기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본인의 회사를 소개할 생각에 신이 엄청나 보였는데, 그때 일로 저는 어머님 뵙기가 조금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어머님은 반가워했어요. 어서 와. 내 아들 며느리 보고 싶었어. 일단 시차 적응도 슬슬 해야 하고 힘드니까 우리 집에 먼저 가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지셨는데요? 이 사람이랑 저랑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당연하지. 아줌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라고 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한국에서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데? 그리고 엄마가 말한 그 투자 좀 생각해봤니? 아유, 내 정신 좀 봐. 천천히 하자 해놓고서. 그렇지?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내가 너무 급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사업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해해요.
우리 가면서 얘기해요. 역시 내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넌 사업가 체질이 분명해. 애가 아주 시원시원하니 내 스타일이야. 몇십 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도 죽이 척척 맞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고, 그래 투자 설명서나 한번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300평이나 되는 으리으리한 시댁이었고, 시댁 거실에 발을 디딘 순간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력가 시모의 충격 비밀에 저와 남편은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여기가 이민자 씨 댁 맞나요? 혹시 이민자 씨 되시죠? 당신을 김현미 씨 사칭해 투자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어요. 일단 자세한 건 서희 가서 말씀 나누시죠. 조용히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현미 씨라면 저희 시어머니신데 이민자 씨라뇨?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무슨 사기를 쳤다고...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분은 김현미 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민자 씨는 저희와 같이 가시죠. 아니, 진서가 이게 다 오해거든? 일단 엄마가 경찰서 가서 얘기 좀 잘 나누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거라. 알겠지?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이민자 씨는 누구고? 여보, 그렇게 사태 파악이 안 돼? 당신 사기당한 거라고. 난 딱 봐도 알겠구만. 그렇게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상봉을 한 날, 시어머니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 내막은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어요.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 농사일만 하면서 살아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친절을 베풀고 본인을 정말 믿게 한 다음에 진짜 어머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였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본인 명의를 도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저 사기꾼에게 본인의 과거 얘기도 꺼내고 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였고, 저희 얘기를 모두 들은 가짜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 친어머니인 척 행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엄마를 찾고 있다는 보육원의 전화도 진짜 시어머니가 아닌 그날 놀러온 가짜 시어머니가 받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엄마인 척 저희에게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물건까지 훔쳐갔겠지. 이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거절하니까 물건이나 훔쳐가자 했던 거지? 세상에. 어쩐지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서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뺏겨 먹으려고 했더니만 끝끝내 돈도 안 풀고 외국 살면 통이 좀 클 줄 알아서 기대했더니 어쨌든 너흰 뜯긴 거 없으니 된 거 아니야?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한탕 사기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정말. 어떻게 죄책감 따윈 없나요? 당신을 친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신은 날 기만했어. 그리고 내 진짜 친어머니 명의까지 도용하다니 최악의 범죄야.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요. 늙음하게 콩밥 먹으면서 본인 죄를 돌아보세요. 합의 따윈 없고 우리 기만하고 농락한 죄 달게 받아야 할 거예요 아마. 아셨나요? 내가 교도소 한두 번 들락거린 줄 아니? 그래 뭐 쉬고 싶었는데 잘 됐어.
나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쩜 그리 잘 속는지. 나 같으면 유전자 검사도 한번 해볼 법한데 그저 친엄마라고 하니까 해볼래 하고 너도 웃기더라. 뭐라고? 선처 절대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내 친어머니까지 기만한지 감당해야 될 거야. 어떻게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다니. 사기꾼은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엄청 연로하시고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손님의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남편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금지옥여 외동아들 하나 낳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운 것도 없이 홀로 키울 자신이 없어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 힘든 시절이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너희 엄마라고 하겠니? 양부모님들이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내 선택이 옳았어. 내 옆에 있었으면 배우지도 못하고 풀죽만 얻어먹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고 그 살기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차별 없이 바르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고개 드세요, 어머니.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 빚덩이를 그렇게 보내놓고 사는 게 아니었어. 후회해봤자 소용없었고 그 여자가 널 찾아준다고 하더라. 그러려면 내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기에 얼른 주었지. 근데 이렇게 내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닐 줄이야. 그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절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세상에 없었을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죄책감이 엄청나다는 듯이 한사코 아들 눈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한다는 듯이 어머니를 꽉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기꾼과 사기꾼 옆에서 아버지 행세를 한 남자도 같이 구속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의 물건을 절도한 죗값도 치러야 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정가 8범이더라고요. 이미 사기죄로 교도소에 5번 정도 갔다 온 이력이 있었고 나머진 절도죄였어요. 삶을 어쩜 그리 살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어머니는 명의를 도용당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고 사기꾼은 기존 정가와 더불어 명의 도용 그리고 절도까지 추가되어 14년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모두 들은 남편의 양부모님은 당장 한국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내가 아이를 안 낳아봤다지만 어떻게 아들을 보자마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 이 말이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진석이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잖니. 뒤늦게 밝혀졌지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짜 앞뒤 구분 못하고 엄마한테도 대들었었죠? 제가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스럽네요. 저한테 실망 많이 하셨을 거 알아요. 단 한 번도 엄마를 양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진석아. 그래도 이렇게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고맙다.
그래도 엄마라고 용서를 구하다니. 네가 친어머니를 찾든 안 찾든 엄마한테 아들은 너 하나인 거 알지? 명심해. 감사해요. 저도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절 낳아준 친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얼른 가요. 남편과 양어머니의 대화를 듣고서 뒤에서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기꾼 말을 듣고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남편이 괘씸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걸 뉘우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양어머니와 진짜 친어머니가 만나는 날, 역시나 친어머니는 눈도 못 마주치며 연신 사과를 했지만 양어머니는 그런 친어머니를 끌어안아주시며 모든 것을 포용해 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진석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저한테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시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아니까 그만 죄송해 하셔도 됩니다. 저 진석이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들을 나눠 가진 사이니 보통 사이가 아니겠죠? 앞으로 언니 동생 하면서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언니라고 할게요.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친엄마를 찾아도 싫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바르게 살아도록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진석이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삶 진석이를 위해서 살아볼게요. 그렇게 정말 눈물의 상봉이 끝이 났고 저희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친어머니는 그동안 못 해봤던 여행도 가보시고 저희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답니다. 낳아주기만 하고 해준 게 없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은 그 누구보다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정말 기뻐 보였어요. 그리고 몇십 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얼굴이 어쩜 그리 똑 닮았는지 진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름 휴가가 끝이 나고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했고 공항에서 엄청 우시는 어머니였어요. 마음이 참 아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너희 만나고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글쎄 나 건물 청소하게 생겼어. 지금보다 벌이도 훨씬 있고 얼른 돈 모아서 너희 보러 가야지. 애들도 보고 싶고 또 내 양동생도 보고 싶구나. 이번엔 내가 너희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에이 어머니 몸만 오세요. 그리고 시간만 내시면 저희가 비행기나 이런 거는 다 끊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절대 끊지 마라. 내가 해준 게 없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올겨울에 갈게. 비록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와 헤어져서 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된 남편이었지만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 이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아주 고약한 해프닝 때문에 양어머니와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더 잘하려고 하는 남편이에요. 비록 친어머니가 엄청난 재력가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도 없지만 그저 남편에겐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존재만으로도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보는 제가 다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2명인 남편이 어쩔 땐 부러워요. 나를 전부로 생각해준다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해외 입양된 모든 분들이 남편처럼 좋은 부모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원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부모란 정말 큰 거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해프닝이 생각이 나 글을 써보았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은 엄청 춥다고 하던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 며느리로 살아온 지 1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제 밑에 동서도 결혼한 지 10년 차 되었는데 밝은 성격 탓에 항상 시댁 집안의 분위기를 담당했었어요. 시모도 동서를 아껴주셨고 거의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와 동서의 사이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만 느꼈던 게 아닌 가족들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말투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10년간 시모와 서로 웃고 잘 지내던 동서가 시모의 말에 날카롭게 받아치는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서 따로 대화를 했었지만 속마음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건지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고 그냥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요하게 물어본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었죠. 알게 모르게 학벌 때문에 시모에게 천덕꾸러기였던 동서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의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시모는 그런 동서에게 조금도 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식사를 하던 도중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풀어나가려 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동서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둘이 투닥투닥해도 아주 잘 지내더구만. 요즘 들어 왜 그러는 거야?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지. 집안 분위기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죠. 저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지금까지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세월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인걸요. 아마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는 말하기 싫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당신 작은 며느리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확실히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야. 내가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지?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잘 해결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고. 동서는 시부의 말에 불편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시부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일어나셨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시모가 동서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동서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방문을 두드리면서 동서를 불렀어요. 주방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방에서 나오는 동서가 시모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좋게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한 10분 정도 지나자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거실로 나왔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동서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이런 심각한 집안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시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던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의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시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동서를 다시 거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술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서방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집안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고 확실한 건 동서가 시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쁘긴 하지만 집안일이 더 크기 때문에 서둘러 안 좋은 상황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어요. 동서와 시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이 언제까지 서 있기만 할 거냐고 서로 최대한 좋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좋게 얘기했어요.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인 것 같은데 왜 풀지 않고 계속 담아두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모두 다 불편해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오래 끌면 끌수록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세월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미안해요. 나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작은 며느리와 단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쉬세요.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있어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한 다음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어서들 들어가 쉬래도.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입 밖으로 까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동서의 말에 시모가 확실히 무언가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는 한숨을 내쉬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고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길래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혼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닐 거라고 혀를 찼어요. 제가 다시 재차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답을 해주었고 시모의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 우리 엄마가 겉으로 봤을 땐 상당히 조용한 성격 같잖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엄마가 진짜 성격을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 아버지도 엄마의 겉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했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어.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었지.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신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감추면서 살았었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재수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항상 조용하셨던 분이 말도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잖아. 엄마한테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재수 씨가 엄마 젊었을 때와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였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지. 엄마의 과거를 당신한테 처음 꺼내는 건데 무슨 사건이 있은 줄 알아? 과거에 엄마가 클럽 죽순이었다는 거야. 클럽에서 열리는 막춤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다닐 정도로 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고 주량도 말술이라고 들었었어.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선 최대한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삶과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항상 함께 했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완전히 끊었던 술을 입에 대게 되었고 엄마는 분위기에 휩쓸려 클럽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동안 진짜 성격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는 다시 그 맛을 알아보려 가족들 몰래 다니다가 결국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엄마는 또다시 쥐죽은 듯 살고 계셨는데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밝고 노는 걸 좋아하는 재수 씨를 보니까 또다시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하셨나 봐. 내 추측이지만 그런 곳에 갔다가 재수 씨한테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걸리게 되면 그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 알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재수 씨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고 동서가 저렇게까지 시모에게 분노하면서 화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표를 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남편도 제 말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동서가 시모를 싫어할 정도로 막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게 지내시는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동서와는 별개인 것 같아 보였죠. 잠시 뒤 서방님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목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로 나가자 동서가 집에 갈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남편이 동서가 무슨 일 때문에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저희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많이 답답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수술실 앞에서 쓰러져 울고 계신 시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여쭤보자 집안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눈 감고도 잘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2층에서 굴러 떨어졌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는 일단 뇌진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너희 아빠 이대로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 굳게 잡으셔야죠. 전부 다 내 잘못이다. 너희 아빠가
최근에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해서 안경을 새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었거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같이 가길 원했는데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어. 혼자 가라고 해도 굳이 나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하필 오늘 사고가 난 거다. 내가 너희 아빠를 서둘러 챙겨줬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시모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면서 힘들어 하셨고 뒤이어 동서내외도 병원에 도착해 저희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시모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시부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의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충격이 가해져 혈관이 터짐과 동시에 내압이 올라 뇌에 손상이 가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다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언제 깨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의사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확실하게 언제 일어나실 수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신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매일같이 시부 옆을 지켜주셨고 저희 부부도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동서내외도 자주 와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고 있었죠. 시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 시모와 동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사라졌고 모두가 시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병원에만 계시던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사드리고 싶어 남편과 함께 저녁 시간에 찾아가게 되었죠. 시모가 저녁 시간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항상 너무 늦은 저녁에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잠깐 일손을 도와드리거나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게 시부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모가 보이지 않아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시모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죠. 옆에 있던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문자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요즘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저녁 한 끼 같이 할까 하거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 지금 너희 시아버지 병실에 앉아있지. 좀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요즘 입맛이 없다.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주말에 얼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저녁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조용한 병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나 혼자 병원에 있고 싶으니까 올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너희들끼리 저녁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희 시아버지 손이 너무 까칠하구나. 지금 혼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니? 그럼 나중에 얼굴 보도록 하자. 당신도 지금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봤지? 우리가 지금 아버님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야?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도 당황스럽네. 엄마가 다른 병실을 착각하실 일은 없는데 엄마 가방이 없는 걸로 봐선 잠깐 외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지? 저희는 시모가 보낸 문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병원에 있는데 어디 가신 거냐고 다시 여쭤봐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죠. 남편은 아무 답장도 하지 말라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길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시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녁 12시가 될 때까지도 시모는 병원에 오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고 있었죠. 남편은 일단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을 해보니 서방님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희는 서방님의 한마디에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휘저으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서방님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왜 내 팔을 붙잡는 건데? 엄마랑 재수 씨를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머리채 잡혔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형,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지금 알게 된 사실이고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전까진 나도 화를 내면서 엄마 편을 들었었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형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듣게 된다면 아마 지금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다들 오셨어요? 어머님, 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오셨네요. 이제 그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시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너희들 뭐하고 있어? 작은 며느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다 몇 개 없는 머리털 다 뽑히겠다. 그냥 눈 감아주면 이 집 너한테 준다고 했잖아. 200평짜리 전원주택이면 과분한 거 아니니? 고졸 주제에 내 아들 잘 만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내 머리를 잡아?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원하는 걸 받고 싶으면 당장 이 손 놓거라. 정말 안 놓을 거야? 제가 왜 놔줘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 이 집 가지고 싶다 했어요?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람의 도리는 알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경고했죠.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아주버님,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주세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기막힌 말에 당장 뜯어 말려야 한다는 남편도 흥분을 가라앉혔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휘청거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시모에게 다시 확인하려 재차 물어보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했고, 동서는 그제서야 시모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시모는 남편한테 달려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저한테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연세가 지금 몇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요. 나도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좀 더 인생을 즐기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다고 우리 큰아버지랑 바람을 피워요? 제가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행동이라고 그만 멈춰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말대로 어머님이 바람 피울 나이는 지났다고요. 앞으로 살 날보다 세상 떠날 날이 훨씬 더 가까우셨으면서 남은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더 나가면 저희 집안도 무너져 버린다고요. 저희 큰아버지 지금 잠적한 거 알아요? 저는 좋게 얘기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머님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 몸을 숨긴 상태라고요. 집안은 난리가 나버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과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때가 좋았어. 내 겉모습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라고. 그 사람은 나랑 예전에 클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불타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려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됐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비밀로만 해주면 지금 이 집을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어차피 병원에 누워있는 그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 떠나게 되어 있어. 의사한테 물어보니 가망이 없을 것 같다더만. 기적이 오지 않고서야 회복 불능이라는데 깨어날 수 없겠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너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가려는 걸 계속 붙잡길래 살짝 밀쳤는데 계단으로 굴러버리더라고. 곧장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살려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안 좋은 추억만 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 생각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제발 나 좀 조용히 떠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니? 저희는 시모의 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큰 아버님과 시모가 예전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가정을 깨면서까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려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 모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었죠. 동서는 시모가 중심을 잡고 과거의 일들을 덮어주길 바랐었어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지만 시모는 동서의 큰 아버님과 계속해서 몰래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시모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위층을 바라보면서 다 얘기했으니 그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충격적이게도 동서의 큰 아버님이 걸어 나오셨고,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큰 아버님의 가슴을 내려치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거냐고 눈물을 쏟아내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도 과거의 추억에 젖어 저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죽어있던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지금도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야. 더 이상 과거의 추억 때문에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 아주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라고? 당신 나랑 지금까지 밤마다 함께 했었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고 했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저지른 짓이니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삶을 이제야 찾았는데 또다시 쥐 죽은 듯 살라고? 당신은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우리 해외에서 살자. 그만 미련 버리고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평생 먹고 살 돈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장 짐부터 챙기자. 미안해. 나는 지금의 내 가정으로 돌아갈게. 당신이랑 나는 여기까지야. 경선아, 큰아버지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동서 큰 아버님이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동서가 시모를 밀쳐 버렸어요. 시모도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큰 아버님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죠. 결국 시모와 동서는 서로 뒤엉켰고 한바탕 난리가 나자 큰 아버님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는 동서 큰 아버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와 동서의 큰 아버님의 바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징역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동서 큰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 중이고 동서의 집안도 이런 사실로 인해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두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기쁜 소식이지만 집안의 불행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자칫 더 큰 충격으로 또 쓰러지시게 될까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신 시부는 계속 시모를 찾고 계신 중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받고 나오면 혼자 새 삶을 살겠다고 통보하셨죠. 자식들까지 등질 정도로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시모의 생각에 저희 모두 답답할 뿐이네요. 남편과 서방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며 분노를 삭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과거의 기억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시부가 회복이 돼서 모든 일들이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시댁 집안은 대가족이라 매번 시끌벅적하고 한번 모이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모도 정말 대단한 게 아들만 6을 줄줄이 낳았어요. 과거에는 아들만 6이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며 시댁에 모일 때마다 항상 안주거리 삼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남편 아래로 5 형제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모두들 제 짝을 찾아 하나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제 밑으로는 5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항상 행사가 있게 된다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편이고 한번 모이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아는 서방님들은 큰 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었어요. 동서들도 딱히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집인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불했었죠. 저희 부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5 동서 내외들에게도 계절 과일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었죠. 저희가 아래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로 신경 써 주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모이게 되면 서로 웃으면서 좋게 지나갔었죠. 시댁에서 6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 명절 외에는 거의 간단한 통화 정도로 서로의 안부만 물었었는데 올해는 좀 신경 쓸 일이 많아 시댁에 모이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마찰이 서로의 감정을 건들게 되었고 5 동서들이 저를 따돌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됐었는데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들은 서로 불만이 있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술 한잔하면 끝나는데 저와 5 동서들과의 사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했었고 좀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에게 조금씩 불만들이 쌓여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동서들과 문제가 생긴 건 설날이 지난 이후 시모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자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와 놀란 얼굴로 동서들을 쳐다봤어요. 그 이유는 다들 능력들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여자치고는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고스펙 동서들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뇌출혈로 한 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에 둘째 동서로 시작된 불만이 막내 동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의 태도에 시부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남편도 당황스러워하길래 제가 동서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서로 많이 익숙해졌다 해도 시모가 입원해서 아직 눈도 못 뜨고 계셨는데 앞에다 대고 불만을 꺼낸 둘째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연초라 얼마나 바쁜데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회사에서 병원까지 오는데 차도 많이 막혔고 다음날 해야 될 일들도 밀려버렸다고요. 한 달간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님께 여쭤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가 바쁜 건 이해하겠지만 어머님이 방금 수술실에서 나오셔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집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동서도 알면서 그래? 둘째 동서만 그랬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둘째 밑으로 왜 다들 똑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으셨겠어?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건데 왜 그걸 불만 삼는 거야? 좋은 회사에 다니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건 가족 일이잖아. 평소에 잘 지내는 것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언제 동서들한테 심각하게 얘기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만큼은 동서들이 너무 지나쳤다 생각해서 따로 부르게 된 거야. 서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일로 인해 저희가 힘들어지잖아요. 입원해 계시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이 바빠서 얼굴 못 비치면 그에 따른 불만들이 나올 텐데 저희가 신경 안 쓰이게 생겼어요? 형님은 과일 가게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월급 받는 저희 입장을 모르시겠죠?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맨날 상사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하필 연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희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그만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아, 언제까지 병실에 있을 거야? 나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수술도 잘 끝났고 얼굴 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있으려고. 뭐? 아버님한테까지 인사를 하라고? 좀 전에 했잖아. 당신 지금 내 심기 건드는 거야? 내일 내가 스케줄을 전부 망쳤으면 좋겠냐고. 셋째 동서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마냥 소리를 질러댔어요.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밑에 동서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둘째 동서가 먼저 저와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이탈해 버렸고 뒤이어 셋째 동서가 따라가자 줄줄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들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다들 줄지어 병원에서 나와 동서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 큰소리치지 못하고 동서들 뒤를 따라가는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그 밑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홍기를 놓친 서방님들한테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면서 그 동료의 지인이나 가족과도 연이 되어 좋은 성과를 얻었었죠. 그렇게 둘째 동서의 도움으로 막내 서방님까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지만 같은 직장 선배라는 게 무시할 수 없었는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둘째 동서가 틀어지는 순간 그 뒤로 아래 동서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동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지만 일이 커질 만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몇 번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게 손윗 사람한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예의가 없었고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꺼내는 동서들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동서들의 뒤를 따라가려는 순간 뒤이어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연초라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거니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더 크게 일을 만들지 않길 원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서로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을 테고 더 나아가 등까지 돌릴 만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동서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모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동서들이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둘째 동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동서들은 아예 꿈쩍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저도 그런 행동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달 무상으로 5 동서들에게 보내주었던 제철 과일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서부터 저도 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보내지 않자 둘째 동서가 매번 받아먹던 과일이 떨어졌는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과일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많이 바쁘신지 매달 주시던 과일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까먹으셨을까봐 연락드렸어요. 돈 주고 사 먹기에는 과일이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맛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형님 가게에 과일이 먹고 싶은데 오늘 좀 붙여줄 수 있겠어요? 내일 손님이 오거든요. 요즘 우리 과일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동수한테 보내줄 과일이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도 매번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아마 동수한테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동수한테 신경을 쓰고 싶긴 한데 매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당분간은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될 것 같아. 요즘 과일값도 만만치 않거든. 어머,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줄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과일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혹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적 있어? 요즘 물량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동서만 줄 수도 없잖아. 밑에 동서들도 못 챙겨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겠어? 우리가 적자 보면서까지 보내주면 장사하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보내줄게. 둘째 동서는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들어 장사도 잘 돼서 재고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던 동서들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늦게 붙이면 짜증 섞인 말투로 신경질을 부리는 일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을 받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태도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충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자 둘째 동서가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조금의 시간도 낼 수 없다던 둘째 동서가 며칠 뒤 아래 동서들을 데리고 저희 과일 가게로 몰려왔어요. 손에 꼽을 만큼 저희 가게에 거의 온 적 없었던 동서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던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어쩐 일이야? 많이 바빠서 어머님 병문안도 안 오더니 이렇게 몰려와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근처에 볼일 보고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기라도 한 거야? 그냥님, 저희 왜 과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날 아낌없이 먹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적응이 안 될 정도라고요. 냉장고만 열면 과일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서 저희 애들도 형님 과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찾아온 거예요. 과일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게 넘쳐나는데요? 오늘 온 김에 먹고 싶은 과일 좀 챙겨가도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도 과일 없어서 보채고 난리라니까요.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과일 때문에 왔다는 거지? 내가 왜 그동안 안 보내고 있었는지 생각 좀 해봤어? 아니면 불만만 쌓인 거야? 매번 당연하게 받아 먹으니까 이번에도 설마 그냥 받아 먹으려고 온 거야? 동서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마트에서 과일을 사 먹기에는 돈이 아깝고 맛도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 그동안 내가 줬던 과일이 생각나서 가게로 찾아온 것 같은데 조금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했으면서 막상 냉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허전해서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 다들 어머님 퇴원한 건 알고 있지? 그럼 건강은 어떠신지 잠깐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일이 바빠서 병문안 오기에는 힘들었다고 치자. 그럼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면 주말에 잠깐 같이 시간 내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모여서 동해 바다에 놀러 갔다 오고 서로 여기저기 잘만 싸돌아 다니더구만. 어머님 댁에서 몇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동서들 어머님 댁에 가면 물 한 방울 묻힌 적 있었어? 그만큼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알곤 가끔 얼굴 보면 혼자서 무리하시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아? 정작 필요할 때만 얼굴 들이밀지 말라는 거야. 명절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서로 음식 가져가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구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매몰찰 수가 있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도 약한데 최근에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내가 어머님 옆에서 힘들까봐 도와드렸는데도 그 정도로 약해지셨는데 동서들도 받은 만큼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동서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모가 항상 걱정하셨던 건 아들만 줄줄이 낳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둘째 동서의 소개로 다들 짝을 찾게 되자 시모가 너무 고마웠었는지 동서들을 항상 아껴주셨고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동서가 서방님들 전부 다 장가를 보내주게 했으니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저도 그런 노력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둘째 동서의 행동 때문에 아래 동서들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 중심을 잡지 않으면 집안이 휘청거리게 될 것 같아 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였고 바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하라고 과외를 받으러 온 동서들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인정받을 만큼 고스펙인 동서들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걸 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동서들은 제 말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턴 저희 가게 과일을 먹지 않겠다며 다들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좋게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아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었는지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쪽 귀가 먹먹하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먹했던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일시적인 증상이길 바랐어요.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귀가 들리지 않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저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치료를 통해 돌아올 수 있다곤 하지만 그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한쪽 귀에서 발생되고 30대부터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저에게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어지럼증이 동반됐고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휴식만이 청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간단한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남들과 좀 다른 증상이 뒤이어 발생이 되었고 다음날 한쪽 귀마저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먹먹한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꼭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손짓을 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드물게 양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현상도 있다면서 최대한 한 달 정도는 집에서 푹 쉬어주면 청력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했으니
의사 말을 믿고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남편 혼자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몸이 회복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자 글을 써주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시모는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지 몸도 불편하시면서 며칠 뒤 한약을 지어 오셨어요. 몸에 좋은 것들로 달인 거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글을 써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에 한 차례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동선의 외들이 뒤이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궁금했는지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서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소곤거리고 있었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저 몰래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동서들의 시선은 저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줬어요. 단 한 명도 걱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제품의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청력이 회복이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시모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했다며 시댁에서 잠깐 저녁 식사를 하고 오자는 말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죠.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자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돌려 위를 바라보니 동서들이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동서들의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면서 시모가 차려준 음식들을 먹은 뒤 시모가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지 거실로 나오라는 말에 둘째 동서가 저를 보면서 거실로 나가서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손짓을 했어요. 남자들은 식사가 끝이 나고 2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매번 똑같은 패턴이라 저는 시모가 들고 계신 과일 접시를 넘겨받아 거실 테이블에 앉았는데 동서들이 저를 마주보고 앉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험담을 하는 것 같은 말투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는 저는 답답했었지만 그냥 무시했고 시모가 준비해 주신 과일을 몇 개 먹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저를 욕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저는 하루빨리 청력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청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했지만 저는 2주 만에 청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2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고 제품에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서 시댁에 갔을 때 동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기머거리가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또 쳐다보는 거 봐라. 우리 말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야. 그냥 알아서 때 되면 과일 주면 되는걸. 그거 안 주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벌 받은 거잖아. 그냥 평생 귀가 안 열렸으면 좋겠네. 한 사람 조용해졌다고 싫은 말 안 들어도 되잖아. 별 볼 일 없는 게 꼴에 형님 대우 좀 해줬더니 자기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 들어? 이 집안을 휘어잡을 사람은 나라고. 왜? 내가 이런 표정을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 그런데 어쩌겠어? 양쪽 귀가 다쳐서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데. 셋째 동서도 이참에 불만 있던 거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놔. 어머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인 거야? 집안의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한다는 게 고작 과일 가게인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며느리로 받아준 걸까? 형님,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눈도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한 대 치워박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 없어요?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내 입 본다고 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겠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먼저 일어나네. 과일만 아니었어도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는 건데. 동서들의 깔깔거리며 저를 보면서 험담을 했던 녹음 내용을 듣게 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부들거렸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당분간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들과 있을 때마다 모든 내용을 녹음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왔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모든 걸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바빠서 시댁에 오지 않으려 했던 동서들은 저를 험담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는 일부러 시댁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청력이 돌아오기 전에 험담을 하고 싶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서들은 저를 욕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 시모와 남자들이 없을 때마다 막말을 퍼부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될 때면 자리를 피하면서 계속해서 참아왔었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시댁의 모두가 모였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청력을 회복한지 모르고 맘 놓고 험담을 아끼지 않았어요. 듣지를 못하니 투명 인간 취급해도 된다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죠. 그렇게 묵묵히 동서들의 욕을 듣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둘째 동서가 로비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 이름인 최선희 씨를 부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동서들은 일어난 저를 보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된 둘째 동서는 소파에 앉아있는 동서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굳어진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받아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가족 모두를 불렀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동서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하고 있었죠. 2층에서 대화를 나누던 남자들과 주방에 계시던 시모가 거실로 나오는 순간 저는 상자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연결시켜 재생시켰죠. 택배로 온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 내용은 귀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5분 만에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런 귀머거리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는 거야? 우리는 아예 찬밥 신세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그때 뇌출혈로 세상 떠나셨으면 우리가 시댁에 올 일이 줄어들잖아. 형님까지 옆에서 거두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 요즘 시대에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 귀찮긴 해도 어머님 손맛은 좋잖아요. 반찬은 항상 무상으로 제공받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죠. 저는 시댁에 오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저는 그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제들 중에 그 사람이 제일 삐쩍 말랐잖아요. 처음에는 자상함에 이끌렸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 구실을 어찌나 못하던지 배터리가 금방 떨어진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기본 1시간이 넘었었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못 넘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족했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정 떨어지던지.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 먹고 클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접근한 남자가 있어서 몇 시간 함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 사람은 거들떠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기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 동서는 어쩜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집안 내력인가 봐. 우리 그이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한 침대에 같이 눕지 않은 게 벌써 몇 달이나 됐어. 나도 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몰래 풀고 오면 되니까. 저 인간이 이제 남자로 보이지도 않더라고. 나는 애가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형님, 이런 대화 큰형님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괜히 듣고 있을까봐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정말 괜찮겠죠? 꼭 저희 말을 귀 기울이는 것 같아서요. 정력이 회복되려면 1달 이상 걸린다고 그랬잖아. 아직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어? 저 표정을 봐봐. 멍 때리고 있잖아. 귀가 들렸으면 저러고 있겠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 나도 요즘에 봄을 타는지 많이 외롭던데 혹시 괜찮은 남자 있어? 나도 오래간만에 연애 좀 해보자. 그럼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남자가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조만간 5대5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서방님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동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저를 밀치면서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던 녹음기를 뺏어 던져 버렸고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제 가방에 있던 사진들을 둘째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막내 동서가 주선한 비밀 데이트에 동서들은 외간 남자와 즐기고 있었고 증거물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동서들은 곧바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의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은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성격들도 비슷해서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동서들은 상당히 질이 떨어졌었고 시댁 집안을 완전 무시하고 있었죠. 시모가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5 동서들은 현재 상간 소송으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제 앞에서 거침없이 비밀 얘기까지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였죠. 하나도 정상인 여자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들 외간 남자를 만나 즐겼다는 거에 서방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들 이혼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아이들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들을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행동들이 결국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져 현재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금이 간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지게 되겠죠. 잘 지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와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서방님들이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랄 뿐입니다. 동서들 또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